네, 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제가 논문 컨설팅 쪽의 일을 정말 오래 해왔는데, 그 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학생들과 연구자들을 만나봤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서 초보 때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쭉 정리를 해보니까 몇 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한 5가지 정도 특징이 보이는데, 사실 이 5가지 특징이 우리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연구를 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소양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보 때 겪는 이런 실수나 문제들이 논문을 쓰는 연구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문제죠.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셔가지고 학위를 받으시고 꾸준히 연구를 하시고 뭐 교수님이 되기도 하고, 또는 저와 똑같은 컨설팅 길로 빠져가지고 논문 컨설팅 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연구 역량이 어느 정도 이제 찬 거지, 논문을 잘 쓰시게 된 거란 말이죠. 이런 분들하고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옛날에 내가 그랬었지, 이런 게 문제였었지,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제는 내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물론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초보 때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5가지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을 되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초보 때는 이게 안 보이는 거라, 이게 시간이 흐르고 내가 역량이 쌓이고 연구자로서의 어떤 자세가 되었을 때 그때 보입니다. 근데 이게 초보 때 이런 문제를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가면 얼마나 이 역량이 빨리 늘어날 수 있겠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씩 짚어드릴 테니까 혹시 나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자세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어떤 거냐면, 이 제일 중요한, 제일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글 쓰는 거하고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뭐니 해도 연구 논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연구 필요성입니다. 연구의 필요성이죠. 자, 연구의 필요성이 논문에서는 주로 서론에 많이 등장을 하죠. 서론에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교수님들은 나는 오로지 서론만 본다, 뭐 이런 교수님도 계세요. 학생 논문 지도할 때. 그 정도로 연구의 필요성이 중요하거든. 근데 이 연구의 필요성을 초보 때는 못 느낀단 말이에요. 느낀다 하더라도 이 연구의 필요성을 어떻게 제기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연구의 필요성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뭐 말은 쉬운데 정말 실행이 어려운 논리 구성입니다. 예, 논리 구성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라. 말이야 뭐 논리적이니 아니니 뭐 할 수는 있죠. 그래서 제가 심심치 않게 듣는 소리가 어떤 거냐면, 컨설팅 받으러 오신 분이 우리 지도 교수님이요, 제가 쓴 글을 보고 논리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자기 신이 뭐가 논리적이지 못한지를 여전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하실 때에도, 지적을 할 때도 논리적이지 못하다, 그냥 이런 추상적인 말만 탁 던지면 학생은 계속 아리까리한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논리적이지 못한 게 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탁 집어주면서 이것 때문에 논리적이지 못하다라고 지적을 하든가, 무슨 뭐 지도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논리 구성, 논리적이다, 이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다가오는데 제가 좀 핵심을 짚어드릴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가 뭐냐면, 선행연구 조사를 했을 때 우리가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를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논리 구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행연구와의 차별화입니다. 제가 이제 이 글자가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 뒤에 나온 글자가 차별화입니다. 차별화. 선행연구와의 차별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를 시도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를 위해서는, 그러니까 내 연구가 선행연구와 차별화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선행연구 조사를 해야지. 선행연구 조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초보 때의 상황을 보면 선행연구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몰라. 이게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어요. 이제 컨설팅 받으러 오신 분들이 소장님, 제가 선행연구 조사를 다 해봤는데 이런 선행연구가 없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제가 해서 나오면 어떡할 건데요? 막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선행연구 조사하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선행연구 조사하는 방식을 잘 몰라. 방법을 몰라. 요령이 없다는 뜻이지. 그래서 이 선행연구 조사할 수 있는 역량을 좀 여러분이 키울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요령도 있지만 정말 많이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사 역량에 대해서 선행연구 조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제가 유튜브에 계속 꾸준히 동영상을 올리고 멤버십에도 강의를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연구를 너무 단순하게 조사를 하시는 부분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조사를 한 그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를 끌어낼 때 내가 좀 논리적으로 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하시는 그 학문이 있잖아요. 그 학문의 정체성하고 아이덴티티라고 하죠. 이 정체성하고 좀 맞아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가 무슨 학문을 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겠다는 연구를 보면 그 사람이 하는 학문의 정체성하고 좀 동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좀 발견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내가 이끌어낼 것인가,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학문의 정체성을 가져가면서도 연구자 자신의 관점이 드러나야 돼요. 이 연구자가 이 연구를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는가 보다 라는 그 연구자의 관점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 이 부분이 조금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논리 구성에 이어서 두 번째가 어떤 거냐. 논리 구성을 위해서 선행연구의 차별화와 함께, 요건 좀 지울게요. 쓸데없는 것. 선행연구의 차별화와 함께 여러분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면 추론. 추론. 그리고 관점의 변환. 요거 이제 제가 관점의 변환이라는 건 제가 만든 말이기도 한데 어쨌든 이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구성을 하려면 추론과 관점의 변환을 정말 스무스하게 잘해야 돼. 그러려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추론이 뭔지, 관점의 변환이 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선행연구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론에 의해서, 관점의 변환에 의해서 여러분의 학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연구자의 관점이 그대로 드러나는 선행연구와의 차별화를 통해서 논리를 구성하고 연구 필요성을 제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론의 연구 필요성을 여러분이 정말 잘 쓰기 위해서는 이런 논리 구성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이런 논리 구성이 결국에는 이제 서론에서 나타나는데, 두 번째죠. 서론에서 나타나는데 여러분은 서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앞대가리만 생각한다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서론이 결론하고 완전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도 옛날에는 몰랐어요. 옛날에는 몰랐는데 우리 이제 교수님들이 연구계획서 내라 라고 했을 때 연구계획서의 제일 마지막에 예상되는 결과를 적어라. 요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경우, 제 옛날에는 이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연구도 안 했는데 예상되는 결과를 내가 어떻게 알아? 분석을 해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런 연구도 있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대다수의 연구는 결과까지 예상하면서 연구의 필요성을 적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구를 많이 해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연구의 필요성 서론을 적는다. 서론에서 논리 구성 잘하면 된다. 끝. 이렇게 될 게 아니라 서론에서 논리 구성을 잘 하면은 이런 결과가 예측될 수 있겠네. 이런 결과가 나왔을 때 내가 어떻게 서술을 할 것인가까지 서론 결론을 같이 연관 지으면서 연구의 필요성을 던지게 되는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결론에 논의라는 게 있거든요. 논의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논의라는 게 서론하고 완전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서론에서 말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있잖아요. 연구의 필요성이 결론의 논의에서 말하는 학술적 가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서론에서 연구 필요성 다음에 주로 뭐가 나오냐면 연구의 목적이 나오거든요. 이 목적이 결론의 논의에서 실무적 가치하고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다리가 맞아야 된다는 거지. 아다리가 맞지 않으면은 연구의 필요성이 서론에서 제대로 지금 정립이 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게 나중에는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돌아갑니다. 이게 한꺼번에 돌아가야만 돼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은 다 놓치고 있다. 대부분은 이게 초보자들만 놓치는 게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제 설명 들어보니까 그래도 나는 논문을 한 3편 썼는데 나는 어느 정도 논문을 아는데 하더라도 지금 제가 이 첫 번째, 지금 제가 5가지라 그랬거든요. 첫 번째 것만 말씀드려도 아리까리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초보자인 거예요. 내가 논문을 한 3편, 4편 썼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으면 초보자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중요한 거. 연구 필요성이 나왔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연구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된다? 선정해야죠. 이 연구 필요성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하고 적정한 연구 방법을 선정하려면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다양한 연구 기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양한 기법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꽂아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연구 기법이 뭐가 있는지 하나, 둘, 셋, 넷, 다 5개. 한 손에 이 계산이 된다면 여러분은 다양한 기법을 알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적어도 수십 개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기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 여기 오시는 이제 학생분들 지도를 해보면 이런 경우가 주로 많아요. 이제 다음 학기가 되고 그 다음 학기가 되고 그 다음 학기가 됐는데 똑같은 지도 교수님 밑에 있는 학생들이 막 연달아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재작년부터 이제 이 교수님 밑에 있는 학생들이 계속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이 교수님이 이 학생들을 세월이 지나면서 어떻게 지도하는지가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경우가 제법 많아요. 그러면 이 교수님이 어떤 분석 기법만 알고 계시는구나. 그거를 간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이 교수님이 그냥 제가 조금만 심하게 말씀드리면 평생 논문 지도하면서 한 2-3가지 기법을 우려먹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려먹어. 연구 설계를 계속 똑같이 우려먹어. 이게 제가 오신 학생들한테만 확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 안 오시더라도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지도 교수님이 지금까지 지도했던 우리 선배들 논문 있잖아요. 그 선배들 논문을 리스나 국회 전자도서관 들어가셔가지고 학교 지도교수 검색어로 해서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박사든 석사든 검색해 보시면 지난 학기, 그 지난 학기, 그 지난 학기, 그 지난 학기에 논문들이 뭔가 거의 제목만 다르고 연구 대상만 다르고 변수 이름만 다르지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해오는 이런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어요. 당장 그 논문들의 3장 연구 방법의 자료 분석 방법만 보시더라도 문구가 거의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교수님조차도 다양한 기법을 잘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연구 필요성에 의해서 그 문제가 요렇게도 제기될 수 있고 저렇게도 제기될 수 있고 요렇게도 제기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요렇게 제기된다 했을 때 이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 한 가지밖에 없겠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러니까 다양한 기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기법들이.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서 어떤 방식으로 푼다라는 것도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가장 적정한 방식을 찾으면 돼. 그러니까 이 다양한 기법이 왜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양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느냐. 이거는 사실상 그 현실적인 문제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현실성을 정말
잘 고려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이 대상에 접근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이 자료를 구할 수 있는가? 내가 구한 자료가 어떤 형태로 나올 것인가? 이런 현실성에 따라서 같은 문제다 하더라도 사람마다 다 다른 대상, 다 다른 자료의 형태로 내 손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풀 수 있는 다양한 기법들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아주 오랜 연구 경력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기법을 잘 모른다 이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자문을 받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자문을 받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다양한 기법을 몰라가지고 자문을 받을 수도 없고 오로지 지도 교수님한테만 지도를 받아야 된다면 그 지도 교수님 머릿속에 있는 그 기법으로만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내가 얻은 자료가 내 연구 대상이 우리 지도 교수님이 알고 있는 그 기법으로 풀기에는 역부족이면 어떡할 거냐 이거지. 그러면은 결국 주제를 바꾸거나 대상을 바꾸거나 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연구 못하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연구 방법 선정에서는 다양한 기법을 공부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다양한 기법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양적으로 풀 것이냐 또는 질적으로 풀 것이냐 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연구의 취지, 의도에 따라서 양적으로 갈지 질적으로 갈지 그거는 그때 가서 잘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나 그냥 양적으로 그냥 선정을 딱 해놓고 그냥 기법 하나 딱 찍어 놓고 나 이 기법으로 무조건 풀어야 돼 하면서 연구 주제를 찾아가는 것만큼 그거 참 안 좋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양적, 질적으로 다양한 기법을 좀 알고 계셔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런 기법을 풀 수 있는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제가 컨설팅 받다 보면 지도 교수님이 야 무조건 SPSS다, 무조건 에이모스다, 무조건 R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딱 선정해놓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그 연구의 경향이 좀 보면은 이제 R이나 파이썬 언어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확장성이 되게 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료 기반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돈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R로 가라, 뭐 파이썬으로 가라. 그거는 교수님의 깊은 뜻이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유료 소프트웨어 써야 된다. 그 유료 소프트웨어도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딱 이 제품을 써야 된다. 그거는 솔직히 좀 교수님이 자기가 그거밖에 모르니까 학생한테 막 그거 강요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든단 말이죠. 근데 아니 기법도 다양한데 현실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되는데 소프트웨어까지 내가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선택을 못 한다면 그러면 연구력 향상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가 연구 방법과 관련된 문제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2개 했습니다. 아직 3개 남았어요. 근데 아직 이 2개까지 왔는데, 야, 나는 지금까지 논문을 한 3-4편 썼는데, 야, 이 한두 개에서 내가 해결이 안 되고 있네. 그럼 아직 초보라니까. 자, 그래서 이제 3번째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가 어떤 거냐면, 이건 초보가 좀 많이 겪는 문제이기도 한데, 인용 방법을 잘 몰라요. 인용 방법. 인용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 인용 자체를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고 또 이건 이제 인용은 사실 좀 요령 조금 피우거든요. 연구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이 똑같은 일 계속 하다 보면 뭔가 그 생활의 달인처럼 자기만의 요령이 좀 는단 말이에요. 이 인용 방법은 요령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요령도 몰라, FM대로 하는 방식도 몰라. 그래서 대부분 초보자들이 이 인용 방법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전부 다 표절 문제가 나오거든. 이게 어떤 표절이다? 형식상 표절이죠. 사실상 그 표절에서 중요한 거는 내용상 표절이 중요해요. 어떤 거냐면 내 연구의 취지, 연구의 필요성, 선행 연구와의 차별화, 연구 모형, 내 연구 모형. 그러니까 전체적인 중요한 연구 맥락의 표절이 되는 게 사실 중요한 건데 요거는 이제 뒤에서 또 이야기를 할 건데, 이게 그 4번째인데, 그거 전에 그냥 인용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르다 보니까 표절로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 FM이죠. FM 방법도 모르고 요령도 모르고 이제 이래서 조금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떤 방식을 쓰냐면 아주 극단적인 방식을 쓰는 거야. 극단적인 방식. 첫 번째가 뭐냐면 그냥 베껴버리는 거예요. 그냥 뭐 얄짤없어요. 그냥 막 주르륵 복사해가지고 베껴버리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완전히 극단적으로 야 이런 분도 나 봤어요. 고시 공부하듯이 하시는 분 봤어. 완전 뭐 고시 공부하는 거라 막. 진짜 막 머리 깎고 뭐 어디 뭐 산에 들어가가지고 뭐 진짜 한 1년 갇혀 있으면서 막 책을 보는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1년 전에 봤던 책은 또 다 잊어먹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논문 진도가 나가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뭡니까? 이제 인용을 이제 잘 한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내가 인용을 하기 위해서 진짜 고시 공부하듯이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그렇다고 베낄 수도 없잖아. 그래서 요 사이에서 여러분들이 적정한 타협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근데 이런 거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평생 학자로 살 거야. 나는 평생 죽을 때까지 연구할 거야. 그래서 정말 의미 있는 연구 몇 편만 남기고 죽을 거야. 하시는 분들은 고시 공부하듯이 하셔도 돼요. 예, 그러니까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3번하고 굉장히 그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어떤 거냐면 4번입니다. 이게 여러분이 인용을 하면서도 맥락하고 보충 설명하고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초보 때는 내가 논문을 쓴다고 할 때 내 연구의 맥락이 뭐지? 몰라. 그냥 페이지만 이빠이 채우는 거야. 그냥. 이게 어떤 거냐면 맥락에서도 인용이 돼요. 보충에서도 인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의 인용 이게 질이 달라. 질이 달라. 내가 맥락을 구성하는 이 나의 논리를 구성하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인용해오는 이것들이 소위 말해서 된장이죠. 근데 그냥 보충 설명하는 것들은 똥이거든. 없어도 되는 거예요. 보충 설명하는 건 솔직히 없어도 되는데 이제 뭐 보통 이제 그 보충 설명을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학교에도 학위 논문 같은 거 지도하시는 교수님들 보면은 그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오로지 페이지로 승부 거는 거야. 박사 논문 200페이지, 석사 논문 100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우리는 몇 페이지 이상 나와야 된다. 그 사람들은 맥락보다는 보충 설명하는데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연구의 맥락이 뭔지 잘 몰라요. 연구 필요성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하는지 잘 몰라. 경험이 없는 교수님들이 많아요. 페이지 강조하시는 분들. 오로지 그냥 100페이지가 넘어야 논문 같다라는 거야. 그냥 논문스러워 보인다는 거야. 그런데 정말 연구 많이 하신 교수님들 뭐라고 생각하냐면 페이지 적어도 정말 논문다운 논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인용하고 정말 많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네 번째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 논문 쓰면서 좀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될 사항.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초보 때는 잘 몰랐다가 그 다음에 점점 경력이 쌓이면서 역량이 쌓이면서 이 중요성을 알게 되는 뭐 이런 거예요. 사실 초보 때 이걸 잘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 다섯 번째 페이퍼 작업입니다. 페이퍼 작업.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그 연구를 오래 하다 보면 내가 논문을 왜 쓰는 걸까? 이 페이퍼를 말하는 겁니다. 이 페이퍼를 왜 쓰는 걸까? 그럼 나만 알면 됐지. 나만 이 지식을 알면 됐지. 내가 이걸 왜 정성스럽게 뭐 워드에다가 또는 뭐 한글에다가 이거를 막 손가락도 독수리 타법이라서 잘 되지도 않는데 이거를 막 이쁘게 페이퍼 작업을 할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원래 연구라는 거는요 지식의 교류거든. 교류. 그리고 연구 중일 때는 내가 자문을 얻을 사람한테 교신을 해야 되거든. 그래서 교신저자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류하고 교신을 위해서는 내 연구 내용은 지금 현재 상태로 볼 때 나만 알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만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쉬운 내용이면 괜찮아요. 근데 보통 연구 논문들은 좀 복잡하잖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대방한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막 대충 적어가지고 나만 알아볼 수 있게끔 막 적어가지고 그냥 줘버리면 이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일단 읽고 싶겠냐 이거예요.
뭐 읽을 만한 뭐 기분이 들어야 읽고 뭐 교류를 하든가 교신을 하든가 할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 그 상대방을 우리가 독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연구자는 페이퍼 작업할 때 어떤 마음으로 페이퍼 작업해야 되냐면 독자에 대한 배려. 빨리 내 연구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내가 이 연구 내용을 내가 제일 잘 아니까 가장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일단 보기 좋은 떡이 먹기에도 좋다고 이쁘게 예, 작성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 연구자들이 쓴 연구 논문 페이퍼를 받는 기관, 학교나 학회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매뉴얼을 다 두겠냐 이거예요. 매뉴얼을. 뭐 글자 폰트 크기는 어떻게 하고 여백은 어떻게 하고 뭐 각주 방식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하나씩 다 정해 놓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매뉴얼을 정한다는 게 연구자한테는 상당히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한 요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만 잘하면 됐지. 무슨 이런 매뉴얼을 다 지키게 해가지고 그냥 막 이중 작업, 페이퍼 작업까지 하게 만드냐고. 근데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야. 독자를 생각해야 돼. 왜? 내 지식을 공유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연구자가 나만 있겠어요.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요 사람도 있고, 엄청 많잖아. 근데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매뉴얼 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논문이 아무리 좋아도 공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작성을 할 때 제발 좀 페이퍼 작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발 좀 이쁘게 적으세요. 이쁘게, 정성스럽게. 특히 학생분들 지도 교수님한테 중간중간에 이제 확인받으러 가잖아요. 갈 때 메일에 내가 지금까지 작성한 거 연구 논문 딱 보내잖아요. 교수님이 딱 읽어봤을 때 이거 진짜 한 권의 책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읽을 기분이 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만 알아볼 수 있도록 막 삐뚤삐뚤 해가지고 막 표도 통일성도 없고 막 엉망이고 뭐 색깔도 막 완전히 무지개 색깔을 막 다 넣어놓고 이렇게 하면 읽을 기분이 안 나요. 독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제 주로 겪는 문제인데 가뜩이나 쉽게 이쁘게 적는 것도 아닌데 딱 글 적은 걸 보면 어디에서 복사해서 갖다 붙였구나.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티를 내도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비록 내가 초보라서 어디서 그냥 주룩 복사해서 베꼈다 하더라도 티는 안 내야 될 거 아니야. 티는. 근데 이거 페이퍼 작업 개판이더만 보니까. 그래서 절대로 페이퍼 작업은 이쁘게 절대 베낀 티 내지 말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페이퍼 작업이 잘 안 돼요. 뭘 적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왜 그러겠어요? 내가 뭘 적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런 거지. 뭘 적어야 될지 모른다는 소리가 뭐겠습니까? 연구가 아직 안 됐다라는 소리예요. 연구 필요성도 모르겠고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설계도 안 돼 있고 이러니까 페이퍼 작업이 개판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항상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하고 내가 확실하게 이거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했을 때 페이퍼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이 제출하는 기관의 매뉴얼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각주는 어떻게 적는구나. 얘 미주 방식인가 내주 방식인가 각주 방식인가 뭐 이런 거 출처 방식. 그다음에 이제 뭐 문서 양식, 그다음에 이제 표나 그림 양식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페이퍼 작업을 하시면 페이퍼 작업이 안 될 리가 없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5개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정말 제가 진짜 한 20년 가까이, 20년 넘게, 컨설팅을 제가 몇 명을 했겠어요. 진짜 막, 헤아릴 수가 없이 많이 했어요. 헤아릴 수가 없이. 그런 분들하고 그냥 논문 컨설팅만 했겠어요. 하다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인데,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 또는 교수님 험담도 했다가, 교수님 칭찬도 했다가, 울다가, 웃다가, 이런 세월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월을 다 겪어보고 나서, 제가 종합 정리해보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이 5가지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한데 논문을 적는 초보 때는 아예 모르고 들어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타임머신 타고 초보로 간다. 지금 이 정신 상태로 한 20년 전으로 간다라고 하면 저는 진짜 논문 잘 적을 것 같아요. 초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보지만 정말 논문을 잘 쓰고 싶다라고 하면 이 5가지를 정말 유의하셔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이 5가지에 대해서 누가 설명을 한다거나 강의를 한다거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도를 한다거나 이런 게 지금 제가 봐도 거의 없어요. 저도 뭐 유튜브 계속 보고 구글링 하고 뭐 학교에서 연락받고 하는데도 이런 강의를 뭐 하는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방법론 강의를 하죠. 무슨 분석 어떻게 하는지, 무슨 소프트웨어 사용 어떻게 하는지. 대부분 보면 소프트웨어 사용이에요. 뭐 SPSS 어떻게 사용하는지, 무슨 뭐 잠업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물론 이제 저도 잠업이 강의도 하고 뭐 R 강의도 하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무슨 대부분은 소프트웨어 사용법 강의예요. 근데 소프트웨어 사용법 강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냥 일반 대학생들도 할 수 있고 고등학생도 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 사용법은. 근데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근본적인 지식, 어떤 분석에 대한 좀 깊숙한 지식에 대한 강의는 없는 건 아닌데 있기는 있는데 조금 활성화되어 있지는 못하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 이전에 어떤 페이퍼 작업의 문제라든지 논리 구성의 문제라든지 인용 문제라든지 글 쓰는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강의가 매우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를 일괄적으로 모아서 오로지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좀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좀 시간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 발등에 불 떨어지고 막 논문 쓴다고 막 헤매지 말고 미리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공부를 쭉 하고 이 5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거의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은 상태에서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왜 연구가 안 되겠어요? 왜 페이퍼 작업이 안 되겠어요? 잘 되지. 그래서 그런 강의들이 없는데 부족한데, 그래서 이제 논준모 연구소에서 강의를 하게 됐고 멤버십 강좌에 체계적으로 다 정리를 해 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방법론은 계속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방법론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방법론은 계속 올려요. 그렇지만 그 방법론 이전에 논리를 어떻게 구성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강의가 거의 부족하기 때문에 멤버십 강좌에다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다 해놨으니,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 거는, 제가 무슨 꼭 비즈니스적으로만 접근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연구를 해본 경험자 입장에서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연구를 잘 하기 위해서, 그리고 연구를 하는데 무지막지한 경제적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논준모 연구소 유튜브 채널의 멤버십 가입이 아닌가, 이렇게 아주 야심차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점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연구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